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여색을 밝히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첩도 모자라 여종까지 좋아하여 집안 사람 몰래 여종과 은밀히 즐기고 있었다. 하루는 무슨 일로 여종의 남편을 불러 이르는데 떡새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어른. 저 건너마을 김대감 댁에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그리고 그동안 네가 집안일을 많이 했으니 가는 김에 하룻밤 자고 읍내 구경도 하고 좀 쉬다 오너라. 내 여비는 넉넉히 챙겨주마. 네, 주인어른 감사합니다. 하지만 떡새는 주인의 시커먼 속내를 다 알고 있었다. 갑자기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하룻밤 잠까지 자고 오라니 아무래도 수상하구만. 그리하여 떡새는 다른 사람을 대신 심부름 보내고 그날 밤 부인 대신 자신이 방에 들어가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이미 종이 출발한 줄 알고 아무 거리낌 없이 여종의 방에 들어갔다. 욕정이 일어난 선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요 이쁜 것 그동안 내 참느라 고생 많았네. 선비는 한 손으로 이불을 걷고 종의 두 다리를 들어올린 뒤 허리를 꽉 끌어안는데 그런데 조개 대신 웬 도깨비 방망이가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놀란 선비가 불을 밝히고 나니 이 모든 게 떡새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선비는 뭐라 둘러댈 말이 없어 오히려 떡새에게 호통을 치며 야, 이놈 떡새야. 종놈의 물건이 어떻게 그렇게 양반보다 크고 굵단 말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자 떡새가 아니, 뭐라고요? 소인의 물건이 크고 작은 것을 양반이 알아 무엇합니까요? 별걸 다 간섭하십니다. 하니 당황한 선비는 다시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마누라가 말하길 니놈의 물건이 내 것보다 크다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니라.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촌사내 하나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희롱하며 말했다. 마누라, 내 오늘 밤에 그 일을 수백 번 해줄 테니 당신은 무엇으로 그 수고를 보답하겠소?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뭐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 절반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배 한 필로 누비바지를 만들어 살해하겠소. 정말이지? 만약 약속만 어기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100번은 틀림없이 해주겠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내가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하려는데 마누라,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기대하시구려. 1차요, 2차요, 3차요, 4차요. 그런데 남편이 일진일퇴하며 횟수를 세는 것이었다. 이에 아내가 아니, 이것이 무슨 1차, 2차, 3차란 말이오? 이렇게 하면 1000번을 한다 해도 누비바지는커녕 호바지도 못 얻어 입을 줄 아시오. 하고 불평하자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1차가 되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진퇴하여 당신의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곳에 가득 차게 한 후에 위로 어루만지고 아래를 문지르고 왼쪽을 치고 오른쪽에 부딪혀야 하고 또 9번 들이밀며 9번 나가기를 수백 번 한 다음 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팔다리가 노글노글하여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눈을 뜨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야만 1차가 되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이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2차가 되는 것이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웃에 사는 닭서리꾼 한 사람이 부부의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여보시오, 내 들어보니 아주머니의 말이 옳소이다. 주인장이 말하는 1차는 틀린 말이오. 나는 이웃에 사는 김가인데 닭을 잡아 술안주로 할까 해서 당신의 집 닭 2마리를 빌려가니 후일 꼭 값을 드리겠소.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아이고나 세상에, 참으로 배우신 분이시군요. 마침 좋은 판결을 내려줘서 고맙소이다. 그러니 그까짓 닭 2마리를 아깝다고 하겠어?
허니 닭값은 그만 넣어 두시구려. 하고 시원스레 대답하니 이에 남편이 한탄하며 말하길. 아이고, 내 목숨값이 겨우 닭 2마리 값밖에 안 되는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집안에서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는데 신랑은 아직도 많이 어려 며느리와 나이 차가 있었다. 그렇게 신부 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른 후 신랑만 먼저 집으로 데려오고 그 후에 태기를 하여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그 사돈도 따라왔다. 그렇게 신랑 집 사람들이 사돈과 신부를 앉혀놓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그때 나이 어린 신랑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신부를 가리키며 할아버지, 아버지, 저 여자 좀 저리 가라고 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너의 신부가 아니냐?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일전에 나를 눕히고는 팔로 꽉 끌어안고 다리로 나를 끼고 무겁게 내리 누른 후에 자기의 오줌 누는 물건으로 밤새도록 내 것을 문지르면서 내 배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숨을 헐떡거리며 사람을 못 견디게 했단 말이라고요. 너 못하러 여기까지 또 왔니? 또 날 붙잡고 괴롭히려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에 사돈과 신부가 민망해 어쩔 줄 몰라 하니 할아버지가 부럽다 부러워. 나는 문질러주는 마누라도 없는데 정말 부럽구나. 아이고 마누라 왜 그리 빨리 갔소? 하며 어린 신랑에게 말하는데 얘야 무서워 말거라. 그럴 땐 다 방법이 있으니 염려 말거라. 예, 할아버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부가 또 문지르면 조금 참다가 그냥 오줌을 싸버리면 된단다. 옛날 어느 마을에 최대감과 그 집 여종인 달자는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그 둘은 집안 사람들 몰래 만나고 있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이고 달자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았을꼬.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새 옷이라도 하나 사 입도록 하거라. 내 오늘 밤 자시에 내 방으로 갈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대감마님도 참 어젯밤에도 오셔놓고 그러던 어느 날 손녀딸이 대감마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 옥경아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냐? 할아버지, 내가 사흘 전 밤에 본 게 있는데. 그래 뭘 봤는데? 뒷간 다녀오다 봤는데 달자방에 왜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리고 왜 달자가 할아버지 배 위에서 방방 뛰는 거야? 깜짝 놀란 대감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아 그게 말이지 할아버지가 요즘 배가 많이 나왔잖니. 그래서 달자가 할아버지 배에 바람을 빼주려고 그랬단다. 아, 그랬구나. 그럼 나도 할아버지 배에 바람 빼는 거 도와줄까? 아니다. 넌 아직 어려서 안 된단다. 아무튼 이건 어른들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할 일이나 하면 된단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네가 본 걸 말하지 말거라. 특히 할머니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단다. 알겠지? 이에 손녀가 말하길.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할아버지 배에 바람 못 뺄 텐데. 허허 그런 건 걱정하지 말래도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된단다. 할아버지, 아무튼 그 방법은 절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하지 마. 이에 궁금한 생각이 든 최대감이 손녀에게 물었다. 그래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돌쇠배에 바람 빼주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인 길자는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바로 남편의 잠버릇 때문이었다.
그날 밤도 무심결에 남편이 다리 하나를 부인의 배 위에 올려놓는데 아이고, 진짜 무거워 죽겠구만. 이 김장똥만한 장단지를 어찌 해야 될까? 제발 이것 좀 치워요. 도대체 잠버릇이 왜 그래요? 왜 자꾸 그 무거운 족발을 나한테 올리는 거예요? 거참 미안하오. 내 씨름하는 꿈을 꾸다 다리를 건다는 게 그만. 아주 숨이 턱턱 막혀 못 살겠어. 멀리 좀 떨어져서 자요. 알겠소.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리가 올라오는데 아, 진짜 이놈의 족발을 대패로 다 밀어버릴까 어쩔까. 다리 좀 치워, 이 양반아. 잠을 잘 수가 없네. 대체 왜 이러시오? 미안하네. 그런데 거참 너무한 것 아니오. 잠결에 그럴 수도 있지. 맨날 피곤하다고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바로 찍 뻗어버리고, 나 외롭다고 해도 달래주지도 않고 밖에 한번 나가봐요. 강아지들도 짝짓기 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뭐 이쁘다고 당신 잠버릇까지 받아줘야 하오. 정말 미안하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그렇소이다. 그때 갑자기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이야, 거참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요? 이상하잖아. 장단지보다 훨씬 무거운 내 몸 전체가 자네 위로 올라갈 때는 무겁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하면서 겨우 다리 하나 올렸다고 그렇게 무겁다고 떽떽거리니 말이야.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그거야 이상할 것도 없지요. 온전히 올라올 때는 안 무겁지. 가운데 지렛대가 단단히 받치고 있으니까. 이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그렇구나. 어쩐지 키 작은 뒷집 과부도 무겁다는 소린 안 하더라니깐.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10달이 다 찼는데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심지어 12달이 지나고 15달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남편은 동네 창피하면서도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보, 다른 사람들은 10달이면 아이를 낳는데 당신은 어째 여지껏 낳지 못하는 거요? 도대체 어찌된 노릇이요? 남편은 용하다는 의원과 산파를 불러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을 불러왔는데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당이 배가 잔뜩 부른 아내를 여기저기 살피더니 말했다. 아이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아이가 눈을 뜨고 뱃속에 자리를 잡고는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어. 아니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다니 그건 다행이군요. 그런데 대체 왜 안 나오려 하는 것입니까? 내가 도술로 아이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직접 물어보도록 하시오. 이에 남편이 아이에게 묻는데 얘야, 너 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하니 아이가 나가면 뭐래요? 그냥 여기서 장사나 해먹고 살지요. 아니, 장사라니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냐? 머리 상투 트는데 쓰는 망건 장사나 하려고요. 뭐라? 이거 웃긴 놈일세. 망건 장사를 하려면 터럭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건 아버지도 잘 아시면서 여기 앞에 대문간에는 터럭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망건을 만들어 누구에게 팔 생각이냐? 하니 아이가 답하기로 내가 바깥 세상에 나갈 틈도 안 주고 맨대가리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놈에게 팔지요. 아니, 뭐라고? 나는 네 엄마가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이 아이에게 도대체 그 맨대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옛날 어느 고을에 강첨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힘이 좋은 황소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암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모두 강첨진의 황소와 접붙이기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암소를 끌고 접을 붙이려고 강첨진해로 가게 되었다. 이보게, 오늘이 우리 암소 차례가 맞지? 뭔 저 붙이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구먼.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소는 암소를 본 채만 채 상대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강첨지가 아이고, 이거 미안하게 되었네.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이놈도 한 달 동안 계속 그 짓만 해대니 맥이 풀린 모양이야. 이에 박서방이 내 하루 품을 메고 암소를 끌고 왔는데 무슨 수가 없겠는가? 강첨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옳지. 내가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긴데 소가 필요했을 때는 뿔과 뿔 사이를 비벼서 문지르면 정력이 생긴다던데 한번 시험해보면 어떻겠는가? 이에 강첨지는 아내에게 쇠소를 가지고 오게 했다. 여보, 마누라, 광에서 쇠솔 좀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광에서 쇠소를 가지고 와 황소의 양미간을 몇 번 쓸어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황소의 정력이 불끈 솟아나 암소가 무사히 씨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거 참 희한한 방법도 다 있네 그려. 박서방은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달 이웃 마을에 사는 최 노인이 찾아왔다. 여보게 강첨지 잘 있었는가? 아이고 어르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암소 접붙이려고 오셨습니까? 마침 우리 황소가 열흘 넘게 그 짓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으니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최 노인이 말하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부탁이 하나 있어 왔는데 네 어르신, 말씀해 보십시오. 내 듣기로 자네한테 남자에게 좋은 묘한 쇠소리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것 좀 나한테 팔지 않겠나? 이 늙은이의 부탁을 꼭 좀 들어주시게 부탁하네. 그때 옆에 있던 강첨지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어르신, 안 됩니다. 쇠솔은 절대로 안 팔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글줄 꽤나 읽는다는 선비들이 술집에 모여 자리를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모두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풍류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한 선비가 먼저 말하길 우리 어떤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한번 이야기나 나눠보세. 그래, 그거 좋지. 그런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먼저 하도록 하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란 모름지기, 달빛 고요한 맑은 밤, 밝은 달에 구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제일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에 다른 선비가 말하길 그거 참 좋구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소리는 단풍 든 가을산 바람 앞에 원숭이 우는 소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그러자 다른 선비가 말하길 다들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가? 내 생각엔 새벽 창가에 졸음이 밀리는데 술독에서 졸졸졸 술 거르는 소리가 제일이고 말고 그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지. 이어 옆에 선비가 말하길 다들 점잖은 척 하기는 우리들 사이에 무슨 체면을 따지시나. 내 생각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말이야, 야심한 밤 물레방앗간에서 들리는 가죽 방아 찍는 소리가 최고 아니겠는가? 그때 마지막 선비가 말하길 정말 자네의 재치는 못 당하겠군 그래. 모두들 말이 다 일리가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내 대신 술값 계산해 주는 소리라네. 옛날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던 도중 길을 잃게 되었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그네가 그렇게 길을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이런 집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지친 나그네는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없겠소. 그러자 잠시 후 조심스레 대문이 열리면서 젊고 청조한 여인이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나그네는 미모의 여인을 보고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이런 미모의 여인이 있다니.
나그네가 여인에게 말했다. 부인, 죄송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정은 딱 하나.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묵을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가 다시 한번 간청했다. 아니 부인, 아무도 없다니요. 지금 부인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다시 말했다. 아니, 저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오라. 지금 집에 남정네가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는 넉살 좋은 웃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하, 그 점이라면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남자 아닙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홀로 남은 과부 명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당신 없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구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울음이 계속되자 이웃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에 옆집 사내 팔보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저것은 분명 거짓 울음이 틀림없어.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어느 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비까지 내리는 밤 팔보기는 명자의 집으로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구나. 팔보기는 명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절구공이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명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외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썩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니, 매일 밤마다 자네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그래서 어렵게 채소 장사하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소? 그렇지. 그러니 어렵게 더 장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갑시다. 아니 돼요.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러면 왜 밤마다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것이오? 하니 명자가 우물쭈물하며 말하길 그건 날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이랑 가지가 싱싱한지 밤마다 시험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 명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면 학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 12시에 뒷산 약수터에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 도깨비에게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소중이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선비는 무당의 말대로 밤 12시에 약수터에 갔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술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술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술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선비는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소중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소중이가 커진 것이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선비의 소중이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균 사이즈가 되려면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밤 12시
선비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메밀묵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메밀묵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제 선비는 웬만큼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소중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소중이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도깨비님, 부디 이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짱 좋아. 대박 좋아. 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선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비는 큰 뱀에게 깔려 죽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와 딸 하나가 살고 있었다. 딸은 나이가 이제 5살이었지만 매우 총명하였다. 어느 날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틈을 타 재빨리 부부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노느라 정신이 없으니 이 틈에 우리 한번 재미 좀 보자고.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 금방 끝내면 문제 없다니까. 그런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자 그만 딸아이가 이를 이상히 여겨 문을 열고 무엇을 하냐고 묻는 것이었다. 엄마, 아빠 지금 무엇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빠져나온 아빠의 그 물건을 딸이 보고 말았다. 다음 날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의 두 다리 사이에 달려있던 게 뭐야? 엄마가 엉겁결에 그만. 그건 남자들에게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꼴이라는 거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국간의 말이 양이 동하였는지 그것을 드러내고는 까딱까딱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딸아이가 다급한 소리로 엄마를 불러 물었다. 엄마, 아빠의 꼬리가 왜 저기 말 다리 사이에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저건 왜 저렇게 큰 거야? 엄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것은 말의 꼬리이지 아빠의 꼬리가 아니란다. 말은 덩치가 크니까 꼬리가 내 아빠의 꼬리보다 더 큰 것이란다. 내 아빠의 꼬리가 저리 크면 내 무슨 한이 있겠니?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던 딸아이가 말했다. 그치만 아빠의 꼬리는 우리 집 개꼬리보다도 더 작잖아. 어느 대감댁에 간신히 까막 눈을 면한 젊은 머슴 하나가 있었다. 어느 나른한 봄날, 머슴은 볕따스한 툇마루에 걸터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아니 무슨 책이 이리도 재미있다냐? 머슴이 뺨을 붉게 물들여가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읽고 있는 그 책은 다름 아닌 소녀경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안방 마님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곁눈질로 책 표지를 살펴보고 난 마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너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대체 못하려고 그런 유상한 책에 빠져있느냐? 그 책에는 망측한 대목이 무척 많이 있다던데. 마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머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젊은 머슴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님,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그런 대목은 죄다 빼놓고 읽거든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이 말했다. 오, 그래?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다면야 괜찮지. 그럼 나도 그런 대목은 빼놓고 읽을 테니까 그 책 잠깐 이리 줘보렴. 마님은 잽싸게 책을 낚아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안주인인 이 부인은 넉넉한 살림에 자식 셋 모두 잘 키워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막내 아들에게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내년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그래도 네가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늘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 하십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인물도 좋고 속도 깊은 막내 아들에게 이 부인은 미안한 이유를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너도 15살이 되었으니 좀 있으면 장가가야 하지 않겠니? 그 생각만 하면 너에게 늘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어미가 장남 일복이를 가졌을 때 매일 밤마다 가지가 땡겨서 가지만 먹었단다. 그래서인지 일복이 바지 속에 가지만 한 것이 자리를 잡았지.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복이 형은 얼굴도 매주 같고 머리도 영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복이 따라다니는 계집들이 동네 한 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이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둘째 이순이를 가졌을 때 이어미가 매일 밤 수박을 2통씩 먹었단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둘째 이순이 저고리 속에 수박만한 것이 2개 달렸단다.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이 누님도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순이 따라다니는 사내들 역시 동네 2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근데 이어미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하게도 번데기가 당겨서 종일 번데기만 먹었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어미는 내가 장가를 못 갈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 말에 놀란 아들이 말하길.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무튼 이어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내 젖꼭지가 이렇게 큰 거였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노름에 환장한 춘복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춘복이가 똥줄 탄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자 이를 본 그의 마누라 금자가 묻는데, 아니, 당신 얼굴이 왜 그렇소? 부인,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소? 왜 그러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딱 한 판만 하려고 했는데 글쎄 하다 보니까 집에다 소에다 전부 다 날려먹었소. 아니, 뭐라고요? 당신 이제 노름 끊었다고 하지 않았소? 또 병이 도진 것이요? 정말 미안하오. 내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하다가 딱 한 판만 한다는 것이 그만 다 털렸소. 사흘 안에 안 갚으면 당신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다 노비로 넘겨버린다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어떡하려고 그랬소? 이제 어떡하오? 정말 미안하구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정말 방도가 없는 게요? 거식이 그게 하나 있긴 한데 무엇이요? 빨리 말해보시오. 내가 돈 갚아야 되는 그 인간이 바로 비단장수 최노인인데, 그런데 최노인이 당신을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인간한테 딱 20번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는 거 그거 말이야. 아니, 뭐라고요? 그게 말이요, 방구요? 그 노인이 노망났나? 그리고 당신은 그게 마누라한테 할 소리요? 부인, 눈 딱 감고 20번이면 돼요. 한 번에 20냥으로 쳐준다고. 안 그럼 우리 가족 다 노비로 팔려가야 한다고. 이때 부엌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춘복의 어미가, 아니 뭐라고? 이 못난 놈아, 쟤 버릇해 못 준다더니 또 노름을 해. 그리고 20밤을 보내라니 그게 어멈한테 할 말이냐 이놈아.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이놈아, 그건 그렇고 비단집 최노인이라고 했지? 네 엄니, 그 양반이 엄니도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잠시 생각하던 엄니가,
그래, 그렇담 걱정하지 말거라. 이 어미가 1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했다. 70이 넘은 어느 돈 많은 대감마님이 10수년을 혼자 지내다가 이제가 20을 넘긴 여자에게 새 장가를 가게 되었다. 대감은 몇 달간이나 밤이면 밤마다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니 이렇게 밤마다 노력하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꼬? 그래서 하는 수없이 대감마님은 의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젊은 여자에게 새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소? 한참을 고민하던 의원은 적당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여 한 가지 충고를 해주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인께는 못할 짓이긴 하지만 젊고 힘센 종을 하나 새로 드리는 게 어떠신지요? 뭐라고? 젊은 종을 하나 들이면 내가 자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것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대감은 의원의 충고대로 젊은 종을 하나 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감이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의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덕분에 내 아이를 갖게 되었소. 고마우이, 고마워. 그러자 의원이 의외라는 듯 말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젊은 종을 새로 두셨단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그 말대로 하니 정말 자식이 생겼소. 아이고, 대감마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대감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그 종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소. 옛날 한 거지 소년이 추운 겨울날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과부가 사는 집 앞에 와서 덜덜 떨면서 주인 아주머니 계시나요? 불쌍한 거지인데 밥 좀 주세요. 그 꼴을 본 인정 많은 과부가 측은해하며 어메, 짠한 거. 얘야,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가거라. 하면서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씻기고 나서 자기가 혼자 자는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이고 같이 자게 해주었다. 그런데 과부가 밤중에 자다가 몸이 이상하게 느껴져 잠을 깨니 소년이 옷을 벗고 과부의 배 위에 올라가 속꼭 가랑이를 헤치고는 풋고추 같은 연장을 과부의 몸속에 밀어넣고서 왔다 갔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과부가 두 손으로 소년의 옆구리를 꽉 붙잡으면서 꾸짖었다. 야, 이 어린 거사! 왜 내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발해 내 죄를 단단히 물어야겠다. 그러자 소년은 멈짓하며 몸에 힘을 빼고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만 그치고 빼서 내려가겠습니다. 제발 고발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슬그머니 내려가려 했다. 그러자 과부는 얼른 소년의 허리를 힘차게 끌어안고 흔들면서 말했다. 이놈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넣었다가 도로 빼가면 더 무서운 포도청에 고발해 볼기를 맞게 하겠다. 이 말에 소년은 작은 소리로 아주머니, 그럼 빼지도 못하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고 어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자 과부가 말하기를 이놈아, 넣었다 뺐다 하면 되지. 무슨 대수냐?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쌍의 부부가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심심하던 남편이 부인의 엉덩이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마누라, 당신 엉덩이가 갈수록 펑퍼짐해지는구먼. 마당에 있는 제일 큰 김장독하고 크기가 비슷하겠네 그려. 남편이 이와 같이 웃으며 부인을 놀림해도 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 그저 자기 일을 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재미를 붙였는지 이번에는 줄자를 가져오더니 줄자로 부인의 엉덩이 크기를 재보고는
장독대로 달려가서 장독대의 둘레를 재보고 다시 내려와서 말하길. 아이고, 사실이네. 당신이 이겼네. 이겼어. 확실히 당신이 이만큼 더 커. 이런. 그러면서 부인을 계속 놀려대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은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서 평상시대로 아내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인은 몸을 옆으로 획 돌아누우며 말했다. 흥! 당신의 그 시들어 빠진 총각 김치 하나 담자고 나의 이 큰 김장독을 열 수는 없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남편은 말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꼴이었다. 이에 남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그렇긴 해도 총각 거시기인데 한 번만 좀 열어주면 안 되겠소? 이렇게 해서 부부는 결국 화해하였다고 한다. 어느 한 대감 집에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이에 주인 대감이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해서 큰 소리로 여종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사랑방에 귀한 손님이 오셨느니라. 예, 대감마님. 바깥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여종은 대답하면서 사랑방 쪽으로 나아가니 주인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었다. 얘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안에 들어가서 마님에게 말씀드려라. 송이 같은 것을 찢어서 맛있게 만들고 병아리 같은 것을 잡아 삶아서 술안주를 장만하고 술을 걸러 한상 잘 차려내오도록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대감마님, 그 송이 같은 것이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요? 그래,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마.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들은 여종은 안으로 들어가 안방마님에게 아뢰었다. 마님, 대감마님 말씀 중에 병아리 같은 것이라 함은 곧 생치를 뜻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만 송이 같은 것이람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대감마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감님께서 이렇게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님, 그 모양이 꼭 남자의 그것처럼 생겨서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긴 음식도 있는지요? 이와 같이 설명한 여종이 양볼에 홍조를 띠면서 마님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을 받아든 안방마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애야, 어르신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지 않았니? 빳빳한 것이 어찌 이렇게도 크기와 모양이 어르신 것과 똑같이 닮았을꼬?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말했다. 마님, 제가 보기에는 대감마님 것보다는 도련님 것과 더 닮았는데요. 옛날 어느 소문난 만석군 양반댁의 어리석은 외동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자 이웃 마을의 세 처녀가 서로 시집을 오고자 했다. 그런데 세 명 모두 가문이나 바느질 솜씨, 용모, 예절 등이 한결같아 며느리감으로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웠다. 마침내 양반은 지혜를 가늠하기 위해서 세 처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수수께끼를 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입이 둘이 있느니라. 위에 있는 입 말고 아래에 입이 하나 더 붙어 있도다. 내가 묻노니 윗입과 아랫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른인가? 사려 깊게 답을 해보거라. 이에 첫 번째 처녀가 자신 있게 먼저 대답을 했다. 예,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아랫입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는데 윗입은 이가 모두 났기 때문에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처녀가 답하길. 아닙니다. 아랫입이 더 어른입니다. 윗입은 지금껏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아랫입은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으니 아랫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처녀는 말없이 다소곳이 앉아서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양반이 그 처녀에게 넌지시 눈길을 주며 그래, 너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물으니 세 번째 처녀가 답하기를. 둘 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는 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소저의 생각으로는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입은 평생 아기처럼 물려주는 젖만 빨아먹는데 윗입은 스스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으니 윗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양반이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옳도다.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걸 보니 한지아비의 아내 노릇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도다. 하고는 무릎을 탁 쳤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어리석은 아들이 말하길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젖이 안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옛날 어느 고을에 여자들 희롱하기를 즐기는 양반이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는 한양 바닥을 휘젓고 다니는 한량이었는데 이번에 사천 고을 원님으로 관직을 부여받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사천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원님은 중간에 강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마침 저기 뱃사공이 있구먼. 그런데 흥미롭게도 뱃사공이 젊은 처녀가 아닌가? 사천원님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뱃사공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사공, 내가 자네 배 위에 올라타니 기분이 아주 좋구만 그래. 이에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며 결혼한 여자에게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입니까? 사천원님은 개의치 않고 실실 웃으며 한마디 더 했다. 그렇소. 그럼 미안하오. 그러면 남편의 성은 무엇인고? 백서방이라 하옵니다. 모시라.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 많겠군.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그러자 화가 난 여인이 되물었다. 그러는 댁은 뭐 하는 분이신지요? 나는 이번에 부임한 사천고을 원이라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님 댁의 마님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나야 백서방뿐이지만 1, 2천도 아닌 사천 언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자 사천원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이거 참 정말 만만치 않은 여인네군. 마침 배가 건너편에 이르러 사천원이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다. 잘 가거라, 시끄러운 아들아.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 아니겠소? 사천원은 다시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며 이야, 이거 시골 여인네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에 사천원이 웃으며 여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어머니, 아들인데 뱃삭슨 다시 돌려주십시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기르는 농부네 집으로 나이가 지긋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이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인장 계시오. 있으면 잠깐 나와 보시오. 그 소리를 들은 그 집의 어린 딸이 나와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님이 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내 아버지 집에 계시냐? 잠시 손님을 살펴보던 어린 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저씨, 황소 씨를 받으러 오신 분 맞죠? 아버지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시 한 번 봤는데 열량이면 돼요. 건강하고 족보도 있는 놈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비싸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5냥짜리도 있기는 해요. 그치만 그놈은 족보도 없고 몸도 약하고 골골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손님이 벌컥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다. 야, 이 녀석아. 그게 아니라 내 오람이 되는 놈이 내 딸을 임신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애비 집에 있냐 없냐? 애비 있으면 당장 나오라 그래. 그 말을 들은 딸아이가 말했다. 아하, 그러시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아버지를 만나보셔야겠네요. 전 우리 오빠 집값이 얼만지 전혀 모르걸랑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반 갑수는 오늘도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듣는데 여보, 살 다 떨어졌어. 가서 장사라도 하던지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하시오. 허구한 날 책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10번이나 떨어졌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오랜만에 친구 만기리를 만나 한잔하는데 내 매번 자네에게 얻어먹어 미안하이. 친구끼리 미안할 게 뭐 있나? 여유되는 놈이 사면 그만이지. 근데 갑수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이는 겐가? 왜긴 왜요? 집에 있는 멧돼지 때문이지. 재수씨가 왜 그리 순하디 순한 여인이? 순하긴 그건 10년도 더 된 신혼 때나 그랬지. 그땐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누우라면 눕고 엎드리라면 엎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 마리의 사나운 야생 멧돼지라네. 나 무서워 죽겠네. 그나저나 자네 재수씨는 그렇게 자네한테 순종한다며. 집에 오면 발도 씻겨주고 밤새 봉사해주고 비결이 도대체 뭔가? 우리 마누라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거 말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내 친구 중에 창식이라고 있거든. 그놈에게 어찌 다리 건너 겨우겨우 의원 한 명 소개받았다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무엇이냐 궁중 어휘까지 지낸 양반이라 한번 질려보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창식이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겨우 만났지. 그런데 꼭 마누라랑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갔거든. 그랬더니 그 의원이 내 마누라에게 부인이 자꾸 바가지 긁고 말 안 들으면 남편 정력이 날이 갈수록 감퇴하고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하니 그날 이후로 순한 강아지가 됐지 뭐야. 역시 궁중 어휘까지 지낸 의원의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군. 이봐 친구, 나도 그 창식이란 친구 좀 소개시켜주게. 근데 자네는 좀 힘들 텐데. 아니 친구끼리 야박하게 왜 그러나.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데 근데 상담비만 50냥인데 자네 돈 있는가? 옛날 어느 고을에 대낮부터 동네 사내들이 주막에 모여 한장 걸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난 어젯밤에 3번이나 해주고 마누라에게 혼이 났다네. 당연하지. 자네 그 번데기 같은 물건으론 3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혼이 날 걸세. 그러고 보면 춘식이 자네는 정말 좋겠네 그려. 이무기 한 마리를 아랫도리에 달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 허허, 꼭 그렇지만도 않다네. 내 어떻게 처자 하나 꼬셔서 한번 재미 좀 보려고 하면 다들 죽는다고 소리치고 야단이니 말일세. 그렇고 말고 너무 큰 것은 오히려 작은 것만 못하고 말고 나처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 춘식이 자네 물건은 치료를 받아야 하네. 그건 틀림없이 병일세. 자네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간 것 모르긴 몰라도 그 물건 때문일 걸세. 아마 자네와 함께 잠을 잤다간 그 어떤 여인네도 몇 날 못 살고 죽고 말 걸세. 사실은 나도 고민일세. 그래,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친구가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생각보다 아주 쉽다네. 먼저 술이 떡이 되게 마신 후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그 물건이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서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능숙한 목수에게 대패를 날카롭게 갈아 살살 깎아 다듬어서 작지도 크지도 않게 다듬어 놓게 하면 된다네. 그러면 그 짓을 할 때 매우 편하고 장가도 금방 가게 될 걸세. 그때 마침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모가 말했다. 이것들 보시오.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깎고 남은 대패밥은 나한테 좀 가져다 주면 안 되겠소? 주모, 뭐 때문에 그러시오? 뗄나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 좀 갖다 주려는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짓궂은 한 사내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마을 부녀자들이 초여름이 되어 폭포수 흐르는 계곡으로 물마중을 가는데
이 짓궂은 사내가 발가벗고 기름독에 들어갔다 나온 후 밀가루독에 들어가 몸에 밀가루칠을 잔뜩 한 다음 여인들이 물마중 가는 길가에 큰 고목나무 위에 앉아서 목소리를 우렁차게 꾸며 여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여봐라, 거기 모두 다들 섞어라. 여인들은 옷을 곱게 차려 입고 가다가 깜짝 놀라 모두 섰다.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금강역사인데 너희들 서방이 몇 명인지 제대로 다 말하거라. 내가 낱낱이 알고 있으므로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이 단칼에 달아날 줄 알거라. 여인들이 금강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났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허연게 금강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금강역사로 여겨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는 하나 둘씩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셋내는 둘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아홉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12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짓궂은 사내의 첨한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 여자를 향해 사내가 너는 서방이 몇이더냐? 하고 다시 호통을 치자 짓궂은 사내의 처가 말하길 셋내는 서방이 하나 반이옵니다. 사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여인들에게 모두들 가던 길을 가라고 이르렀다. 그 후 개울가로 달려가 목욕을 한 후 얼른 집으로 돌아와 시침을 딱 떼고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처에게 물었다. 마누라, 물마중은 별일 없이 잘 다녀왔소. 그럼요. 아주 잘 다녀왔지요. 정말 아무 일 없었소. 사내가 묻자 처는 왠지 아침에 본 고목나무 위에 금강역사의 모습이 떠올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속이게 되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차라리 부끄럽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어 실토를 하였다. 사실은 물마중을 가다가 옥황상제님이 보내신 금강역사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서방이 몇이냐 묻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해서 솔직히 말했지요. 다른 여자들은 서방이 둘이요, 9이요, 혹은 12이요 했지만 나는 서방이 하나 반이라고 했지요. 아니, 뭐라고? 하나 반? 예, 하나 반요. 어째서? 나는 분명 하나인데 하나 반이요? 반은 어떤 놈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웬 사내놈 하나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나의 소중한 곳에 거시기를 밀어넣었다가 금방 빼고는 얼른 달아나 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깜짝 놀랐다. 자기 처에게 그 짓을 한 자는 바로 사내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둘이지 어찌 하나 반이요? 이에 사내의 처가 다시 말하길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놈 거시기가 너무 작아서 그놈은 반쪽 서방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느 고을에 아내를 두려워해 꼼짝 못하는 사또가 있었다. 하루는 자신이 거느리는 포졸들 중에서 자기처럼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곧 넓은 마당 양편에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세워놓은 후 모든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호령했다. 포졸들은 듣거라. 너희들 중에서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붉은 깃발 아래에 가서 서고 아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푸른 깃발 아래에 가서 서도록 하여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하들은 함성을 지르며 몰려가 모두 붉은 깃발 아래에 가서 서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포졸만 푸른 깃발 아래에 가서 외로이 서 있는 것이었다. 저것 봐라. 아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있단 말이지. 사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푸른 깃발 아래 홀로 서 있는 포졸 앞으로 나아갔다. 이 사람아,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다. 남자들이란 안방의 이불 속에서 부부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 부인에게 제압당하고 모두들 부인을 받들어 모시고 두렵게 여기는데 자네는 무슨 재주로 아내가 두렵지 않아 이 푸른 깃발 아래에 홀로 서 있는가? 정말 기특한 사람이로다. 허나 그 말을 들은 이 포졸은 엉뚱하게도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또나리,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항상 주의시키기를 남자 3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 붉은 깃발 아래 많은 사람이 몰려가 있어서 아내의 명령에 따라 아무도 없는 여기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